어머니, 애한테 줄 반찬인데 설탕을 쓰시면 어떡해요?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먹이세요 도대체?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설마 생선 구우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에서 생선을 구우시면 어떡해요? 집안 가구며 커튼이며 냄새 배면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어머님이 이 집에서 얼마나 하시나 보고 얼마 드릴지 책정해서 드릴게요. 손자가 밤새 열이 나도 왜 병원 안 갔냐며 몰아세우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니까 힘들어도 나야 상관없어. 얼마나 하시는지 일단 써보는 중이지 뭐.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순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손절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순의 어머니에게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이고 나이는 올해로 61입니다. 남편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로도 경북 안동 외곽 조그만 집에서 소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아픈 데도 없고 집 옆 텃밭에 뭐라도 심으면 계절마다 반갑게 열매가 맺히니 그저 감사하면서 지냈지요. 며칠에 한 번은 읍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 마치고 받아드는 현금 봉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사치가 아닌 고마운 돈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평온한 일상에 전화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전화하진 않지만 할 말 있을 땐 꼭 먼저 전화를 거는 녀석이죠. 예상은 했지만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 요즘 며느리 유진이가 복직을 앞두고 많이 불안해한다고 하더군요. 손자가 아직 어리니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냥 저희 집 근처로 올라오세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근처에서 지내는 게 낫잖아요. 민준이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 녀석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며느리가 불안해한다는 말도 그렇고 평소 그렇게 말 한마디 무뚝뚝하던 지훈이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나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구나 싶어졌습니다. 사실 서울은 저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관광으로 한두 번 간 적은 있어도 살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가격도 물가도 사람 사는 속도도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둘이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어요. 사실 손자 민준이 얼굴 한 번 더 보면 그게 행복이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요, 제 손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꺼내 들고 지훈이네 근처 작은 빌라 전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방 2칸에 주방 겸 거실 하나. 그리고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딱 그런 집이었어요. 보일러 틀면 덜그럭 소리 나는 건 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이젠 나도 서울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 조금 설레기도 했죠. 이삿짐이 도착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따뜻했어요. 그날 아침 지훈이가 차를 끌고 와서 집 나르는 걸 도와주고 며느리 유진이는 집들이 음식 준비해왔다며 김밥 몇 줄 사들고 와서 웃더라고요. 손자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고요. 그날은 참 뭐랄까.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삿짐을 다 풀기도 전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좀 급하게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짐을 채 꺼내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니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민준이는 저녁까지 맡아주기로 했고 아들 부부는 바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알고 보니 둘이 데이트를 나간 거였습니다. 순간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랬어요. 그래, 애 키우느라 고생했을 텐데. 나라도 하루쯤 봐줄 수 있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아들 내외가 데이트를 다녀온 이후로 민준이를 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치원 하원 시간이 3시예요. 간식은 최대한 간단한 걸로 주세요. 간식 많이 먹으면 저녁을 많이 안 먹어서요. 처음엔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이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냥 문자 한 줄 남기고 나가더군요. 하원 3시, 오늘 저녁 6시까지 부탁드려요. 간식은 냉장고 위칸. 그 한 줄이면 끝이었어요. 민준이는 하원만 하면 저에게 매달려 할머니, 배고파요 하고 웃었고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제 마음은 매일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이가 배고프다 해서 감자조림을 해줬어요. 달짝지근하게 어릴 적 아들 지훈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그런데 유진이가 집에 오자마자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딱 굳더군요. 어머님, 이거 혹시 설탕 넣으셨어요? 응, 옛날에 지훈이가 엄청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진짜 조금만 넣었다. 어머니, 애한테 줄 반찬인데 설탕을 쓰시면 어떡해요? 아이들 미각 발달 시기엔 단맛 제한해야 해요. 설탕은 좀 자제해주세요. 그 후로는 냉장고 열어보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군요. 며칠 뒤엔 민준이 영양을 생각해 고등어를 마트에서 사와서 구워줬습니다. 후드 켜고 창문도 열고 기름 안 튀게 종이 포일도 깔았죠. 그런데 유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에서 코를 손으로 감싸주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설마 생선 구우신 거예요? 응, 민준이가 생선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집에서 생선을 구우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 푸드 약해서 냄새도 잘 안 없어지고 집안 가구며 커튼이며 냄새 배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선 안 구워요. 다음부터는 좀 자제해주세요. 말은 조곤조곤했지만 그 표정은 명확했어요. 왜 이걸 여기서 하냐는 눈빛. 그러면서도 민준이는 꼭 저한테만 맡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복직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요즘 회사랑 스케줄 조정하고 있어서요 하더니 어느 날은 이제 곧 복직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피부 관리도 받고 네일도 받고 친구들과 브런치도 먹고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민준이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제게 맡기고 자유를 누리더군요. 그리고 저한텐 민준이 오늘 배변은 어땠어요? 낮잠은 재우셨어요? TV는 켜지 않으셨죠? 감사 인사도 없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묻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정말 작은 컵으로 하나 사줬어요. 유기농 제품이었고 그래도 그런 맛도 알면서 커야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유진이 얼굴은 단박에 굳었습니다. 어머님, 아이스크림은 좀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당 섭취는 신경 써주셔야죠.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먹이세요 도대체? 그 순간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알겠다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전 아이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걸 테니 내가 조심하자 생각하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하얗게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즈음부터였을 겁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 아이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치유가 나를 먼저 때렸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데도 그 눈에 눈물 고이는 걸 보니
제 심장이 먼저 아프더군요. 그래서 민준이를 달래며 기특하다, 잘했단 말을 수십 번 해주고 집에 와선 좋아하는 달걀말이에 김치볶음까지 해서 저녁상을 차렸죠. 그런데 유진이는 현관문 열자마자 손등으로 코를 막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또 뭘 하셨어요? 며칠 전에도 냄새가 안 빠져서 커튼에 페브리즈 뿌리느라 고생했는데 요즘 음식 냄새 되게 오래 가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잠깐 흔들렸어요. 또라는 말, 그건 실수가 반복된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내가 지금 뭐 민폐라도 된 걸까 싶더군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히 살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며칠 뒤 유진이가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제가 다음 달에 복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요. 어머님께 그 민준이 돌봐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도 생활이 있으시니까 뭐라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됐어. 이게 뭐 돈 주고받을 일이니? 민준이는 내 손 주고 난 그냥 그저 도와주는 거지. 그랬더니 유진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참 싸늘한 말투로 이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요.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얼마나 하시나 보고 얼마를 드릴지 책정해서 드릴게요. 저 복직하면 월급 받잖아요? 일단 어떻게 하시나 좀 볼게요.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마나 하시나 보고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제가 무슨 가사도우미인가요? 며느리 눈에 나는 그냥 실습하러 온 돌봄이었다가 이제 시급 계산 대상으로 바뀐 건가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말 똑똑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옆에서 유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엄마도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서로 정확히 하자는 거죠. 어느 정도 드릴지는 일단 생각 중이에요.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인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 책 읽혀 재우고 집에 돌아가려고 현관 앞에 섰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 내가 왜 왔을까? 그 물음이 비수처럼 가슴속에 꽂히더군요. 그 일 이후 저는 민준이를 보면서도 자꾸만 멍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이 눈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켠은 자꾸 발가 벗겨지는 느낌이랄까요. 얼마나 하시나 보고 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유진이가 저녁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내일 말씀 안 드렸죠? 저희 엄마랑 언니네 식구들이 잠깐 오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요. 그래? 그럼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안 그래도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됐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건 그거고 오랜만에 사돈도 뵙고 인사도 드릴 겸 한번 해보자 하고 좋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부터 부랴부랴 장을 봐서 부침개 반죽 준비하고 나물무침, 달볶음탕, 잡채, 과일까지 손질했어. 유진이네 주방을 꽉 채워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손 풀면서 이 맛이었지. 내가 가족들 밥상 차리는 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늦잠 자고 손자 민준이는 저랑 같이 부엌에서 감자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 도착한 시간 전쯤이었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은 혹시 저녁 때까지만 좀 나가 계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 집으로 가셔서 좀 쉬셔도 되고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돈 오시면 오랜만에 인사라도 드려야지.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 표정이 바뀌더군요.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께서 좀 예민하셔서요. 어머님 계시면 괜히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순간 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그 집 주방에서 몇 시간이나 반죽하고 볶고 썰고 기름 튀겨가며 준비해놨는데 이젠 나가달라고요? 그럼 내가 차려놓은 음식은?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진짜 완전 도움됐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어머님도 쉬세요. 쉬라고? 전날부터 준비했어. 이른 아침에 시장에서 장 보고 손가락에 칼자국까지 내면서 준비해놓고 지금 나가서 쉬라고?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닫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무색하게 눈앞이 흐렸습니다. 근처 공원을 맴돌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가족들끼리 피크닉하는 풍경 속에서 저 혼자만 쓸쓸한 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가족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 그런 생각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깊게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많이 찾는다며 지훈이가 뜬금없이 저를 그 집으로 불러앉히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군요. 엄마, 사실은 내일부터 유진이랑 2박 3일로 부부 동반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 유진이 복직 전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민준이는? 그 말에 지훈이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엄마 계시잖아요. 엄마 없었으면 생각도 못했죠. 민준이 엄마가 제일 잘 보고 민준이도 요즘은 할머니만 찾아요. 결국 민준이는 또 제 손에 맡겨졌습니다. 짐을 싸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 여행이 제 정신줄 잡아주는 마지막 힐링일 것 같아요. 민준이 잘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둘은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처음 하루는 괜찮았어요. 민준이는 제 품에 폭 안겨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유치원 숙제까지 제가 봐줬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자기 전부터 아이가 자꾸 몸을 뒤척이더니 한밤중에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요. 추워요. 아이 이마에 손을 올려보는 순간 손끝이 될 만큼 이글거렸습니다. 얼른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몇 분 간격으로 갈아주며 밤을 꼴딱 샜습니다.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단 한순간도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민준이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기운이 없어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얼굴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그래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아, 어젯밤에 민준이가 밤새 열이 났었다. 지금은 미열 정도만 있는데 너희들 언제쯤 집에 도착하니? 나도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좀 힘이 드는구나. 엄마, 지금은 열 많이 안 나는 거죠? 저희 저녁에나 돼야 도착하고 더 일찍은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가요. 엄마가 이왕 봐주는 거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 네, 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차 타야 하니 나중에 집에 가서 봐요.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지만 민준이 열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여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때 마침 지우인의 부부가 도착했죠. 그런데 유진이가 민준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군요. 어머님, 애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열이 나서 해열제 먹이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밤새 간호했어. 병원 갈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어머님. 그런 판단은 저희랑 상의하셨어야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이가 열나는데 왜 병원을 안 데려가세요? 어머님, 아이 돌보시는 거 이렇게 막 하시면 곤란해요. 어디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아침에 지훈이한테 전화했었는데 못 들었니? 아, 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유진이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러게, 근데 왜 병원을 안 데려가셨어요? 막 하다뇨. 그리고 아들놈이 정말이지 더 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밤새 돌봤는데요. 그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유진아, 엄마도 나름대로 판단하신 거잖아.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날 필요로 했던 게 아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 후 그날은 늦은 오후였어요. 민준이랑 놀이터에 다녀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유진이가 안방문을 닫고 전화를 받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내 그 아이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언니? 아니, 애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방으로 들어왔지. 우리 엄만 허리 아프다고 못 본대. 근데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도 아니고. 당신이 좋다고 애 봐주시는데 힘들어도 나야 상관없지. 어차피 그래서 올라오신 거고. 순간 제 손에 들린 책장이 덜컥 멈췄어요. 응, 우리 집 근처에 얻어놓긴 했는데 거긴 거의 안 가시고 계속 우리 집에 계시지 뭐. 민준이 보느라 바쁘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애 맡아주는 사람 하나 더 생긴 거지. 복직하면 좀 드릴 생각은 있는데 아직 얼마나 줄지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써보는 중이지 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써보는 중, 애 맡아주는 사람 하나 더. 제가 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취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들이 장난처럼 웃으며 나온다는 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진이 말대로 저는 전셋집 얻어놓고도 그 집엔 거의 발도 못 들이고 민준이 하원 시간에 맞춰 지훈이네 집에 가고 밤에는 그대로 눌러앉아 자는 게 일상이 돼 있었습니다. 집만 풀어놓은 집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고 현관에 있는 제 신발은 한 번도 다를 기회도 없이 그대로였죠. 유진이는 그걸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도 괜찮으시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쵸. 편하다. 당신이 좋아서 봐주는 거다. 우리 엄마 아니라서 시어머니 힘든 건 괜찮다. 그런 식으로 절 무슨 보모처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부 다 자고 있는 밤이었고 민준이 역시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살그머니 방 문을 열었고 잠들어 있는 아이는 어쩜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민준 손바닥을 꼭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야 해. 할머니는 네가 너무너무 좋았단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노트 한 장을 꺼내 몇 자 적었습니다. 지훈아, 유진아, 너무 늦기 전에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민준이를 많이 사랑했고 너희한테도 잘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난 이 집에서 그저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잘 지내렴. 엄마, 저는 바로 전셋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어 접어둔 옷을 캐리어에 조심조심 담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나? 집을 얻어놓고도 저는 제대로 집에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지훈이 집 소파에서 민준이를 재우다 같이 꾸벅 졸고 식탁 구석에서 반찬통에 밥 퍼서 대충 식사하고 욕실에서 샤워하면서도 늘 신경은 민준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사를 오라고 한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편하려고 그저 부담 없이 부려먹을 수 있고 손자라면 끔찍한 걸 아는 그 아이들이 저를 이용한 거겠지요. 이른 새벽 첫차 시간에 맞춰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서울 새벽바람이 매섭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고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으니 불 꺼진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고 그 속엔 제 그림자 하나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툭 하고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왠지 숨조차 내 마음대로 쉴 수 없던 곳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익숙한 골목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땐 벌써 해가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신발장이 가장 먼저 저를 맞이했어요. 그 위엔 내려오기 전날 깨끗이 닦아뒀던 화분이 이미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만 남긴 채 삐딱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집이지. 손에 익은 앞치마를 꺼내고 걸레를 적셔 바닥을 훔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묵은 공기를 내보내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환기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제 자리에 돌아왔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엔 지난 봄에 담아둔 고추장이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 안엔 작년 김장이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죠. 그래도 내 삶이 여기서 멈춰 있진 않았구나. 수세미로 냄비를 닦고 말라있던 화분에 물을 주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허전하진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전화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가, 민준이 얼굴이 순간 머릿속에 스쳤어요. 하지만 제 손은 조용히 그 화면을 뒤로 넘겼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울리는 전화. 이번엔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찾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숨이 막혔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한참 후 욕실 선반 위에 놓아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그 옷은 늘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등을 받쳐주고 잠든 이의 이불을 덮어주던 시간들을 함께 했던 옷이었죠. 주름이 자글자글 졌지만 그 옷을 보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됐던 사람이었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마시는 국물이 어찌나 따뜻하고 눈물겹던지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 자리에 서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어요. 마당에 나무잎이 쓸려 다니고 대문에 달린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더군요. 설마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그 문 앞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패였고 눈가엔 피곤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눈빛은 어릴 적 저를 찾던 그 아이 그대로였죠. 엄마 왜 아무 말도 없이 오셨어요? 민준이가 엄마 계속 찾았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요. 그 말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구나. 지훈이는 그 말에 더 말문이 막힌 듯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유진이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대요. 전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제 안에서 이미 정리는 다 끝나 있었어요. 지훈아, 제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너희가 날 필요로 해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는 거라고. 근데 내가 있던 자리는 손주 돌보는 사람 자리더라. 민준이 귀하고 예쁜 거 나도 안다. 근데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건 참기 힘들었어.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지훈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살맛이 나고 죄송해요 한마디에 가슴이 풀리는 법이야. 엄마, 근데 너희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리고 내가 무슨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말할 땐 그 집에는 내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 순간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저는 그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다 해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게 문제야. 나는 늘 괜찮다고만 했거든. 근데 지훈아, 이젠 나도 안 괜찮더라. 지훈이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아프고 먹먹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서운한 마음 풀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젠 나도 내 마음, 내 건강, 내 남은 시간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 자주 찾아올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게 하고. 그래, 찾아오는 건 좋아. 근데 다시는 날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다오. 지훈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전 그저 미소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이젠 엄마도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지훈이 떠나간 뒤 텅 빈 집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의 고요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했거든요. 요양원 복귀 첫날,
익숙한 복도와 소독약 냄새 속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에고, 순애 씨 오셨구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어르신 손톱을 깎고 말벗을 해드리는 하루가 어찌나 충만하고 단단하던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조용한 집에서 차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반찬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를 보며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비로소 내 삶이 돌아왔다는 느낌. 이따금 친구들과 시장에서 만나 묵은지에 막걸리 한 사발 나누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즐거움이 되었죠. 어느 날은 손자 민준이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손이 제 손을 덥석 잡고 할머니, 내일도 와요? 했던 그 말이 문득 떠올라 불쑥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 아들 내외를 원망하기보다 그 시간들을 내가 온 힘 다해 사랑했구나 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엽서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앞면엔 삐뚤빼뚤한 아이 글씨로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고 뒷면엔 색연필로 그린 동그라미 얼굴이 하나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집은 멀지만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자주 못 만나도 저는 할머니 좋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사랑을 억지로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여주었을 뿐이죠. 저의 정성, 저의 품, 저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 마음에 남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엽서를 조심스럽게 장 안에 넣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바람이 조용히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 잘 떠났구나. 그리고 이제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날 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 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나로서 살아갈게. 그렇게 제 이름을 다시 찾은 어느 중년의 여름은 참 조용하고 참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리며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라면 그건 결코 가족이 아닙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말없이 버티는 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끝에 남는 건 늘 상처받은 나 자신뿐이었죠.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나도 나로서 살아갈게라고요.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